뭐지? 저승사자가 애기까지 데리러 왔나? 중랑천 다리 밑 15년을 노숙자로 살던 미란이 강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모든 걸 끝내려던 순간 눈보라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콘크리트 기둥 뒤편 붉은 강보 속 핏덩이가 보랏빛으로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보에 붙은 노란 부적. 물귀신은 이 아이를 데려가라. 하지만 강보 안에는 5만 원과 용문양 은수저가 함께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아기를 버렸으면서 돈과 귀한 수저를 넣어준 걸까요? 그리고 미란과 아이 앞에 펼쳐질 충격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2014년 12월의 끝자락 서울 중랑천 하루였습니다. 뉴스에서는 30년 만에 폭설이라고 연신 떠들어댔지만 이미 얼어붙은 사람들에게 뉴스 멘트 따위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자비한 눈보라가 세상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고 있었으니까요. 동부간선도로 교각 밑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바람이 콘크리트 기둥 사이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으스스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다리 밑 어둠 속에 허름한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낡은 라면 박스 여러 개를 펼쳐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구멍난 비닐을 여러 겹 덮어 만든 초라한 집이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비닐이 펄럭거렸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무릎을 끌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윤미란이었습니다. 올해로 60살이 된 그녀의 몸은 물기 하나 없이 바짝 마른 겨울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볼은 푹 꺼져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이 연신 새어나왔죠. 영하 10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혹한이었습니다. 미라는 덜덜 떨리는 손을 입 앞으로 가져가 입김을 불어보았지만 손가락 끝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양말을 벗어보니 동상으로 검붉게 변한 발가락이 욱신욱신 쑤셔왔습니다. 지긋지긋하다. 미란의 입에서 탄식 같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벌써 15년이야. 45살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리로 쫓겨난 후 짐승처럼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를 다짐하며 이를 악물었지만 굶주림 앞에서 자존심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쓰레기통을 뒤져 쉰내나는 밥덩이를 찾아내고 편의점 앞에 버려진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주워 먹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을 견디며 미라는 이름 없는 사람으로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윤씨 할머니라고 불렀고 아무도 그녀의 진짜 이름을 궁금해하지 않았죠. 문득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환영처럼 떠올랐습니다. 홍영애.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 한구석이 시큼하게 저려왔어요. 미란이 10년 동안 개발한 레시피 노트를 가로채고 동업으로 함께 일군 국밥 진명이까지 빼앗아간 그녀. 마지막으로 가게 문 앞에서 마주쳤을 때 영애는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비웃으며 말했었습니다. 넌 경영을 몰라.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그 얼굴이,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복수를 꿈꾸며 밤마다 이를 갈았지만 15년이라는 세월은 분노마저 앗아가 버렸어요. 이제 남은 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지독한 고독뿐이었습니다. 미라는 습관처럼 주머니를 뒤적거려 보았습니다. 동전 한 입 잡히지 않고 손가락 사이로 헐렁한 솔기만 만져졌습니다.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까? 미라는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했습니다. 어차피 내일이 온다 한들 달라질 건 없다는 걸 미라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굶주림, 추위, 멸시,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이었습니다. 차라리 편해지자.
미라는 삐걱거리는 무릎을 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15년이면 충분히 벌 받았어. 이제 그만 쉬고 싶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눈보라를 뚫고 중랑천 물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탓에 다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길이라 생각하니 오히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검게 흐르는 강물 위로 살얼음이 얇게 껴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만이 수면을 덮고 있었죠. 미라는 신발을 신은 채로 차가운 물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 발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물이 종아리를 적시고 이윽고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6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 땀 흘려 일군 국밥집,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날.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깊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날 터였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 사이로 아주 미세하지만 날카로운 소리가 미란의 귀를 스쳤습니다. 응애. 미란이 감았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뭐지? 저승사자가 아기를 데리고 왔나? 환청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 별소리가 다 들린다 싶었죠.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애, 응애. 그것은 분명히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들려오는 살려달라는 생명의 필사적인 비명이었어요. 아기라고? 이 엄동설 안에? 미라는 홀린 듯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속에 잠긴 다리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 울음소리가 미란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소리의 근원지는 산책로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 뒤편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미라는 얼어붙은 물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무릎이 풀려 땅바닥에 주저앉았지만 본능적으로 네 발로 기어서라도 그곳으로 향했어요. 가까이 갈수록 울음소리는 더욱 처절해졌습니다. 미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기둥 뒤편에 도달한 미라는 그 광경을 보고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하얀 눈 위에 붉은색 강보에 쌓인 핏덩이 아기가 놓여 있었어요. 아기의 작은 얼굴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새까맣게 굳어 있었고 가느다란 숨소리가 바람 소리에 묻혀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죠. 세상에. 미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급히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그 싸늘한 온기에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란이 아기를 품에 안자 거짓말처럼 아기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온기를 찾으려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미란의 냄새나는 낡은 점퍼 자락을 꽉 움켜쥐었어요. 갓 태어난 아이인 기다랗게 자라난 손톱으로 그 조그만 손이 온 힘을 다해 옷자락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악력, 살려달라는, 살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가 미란의 식어버린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미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솟구쳐 올랐어요. 얼어붙었던 눈물샘이 터진 것처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보 겉면에 붙어있는 노란 부적 종이가 미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글씨로 쓰인 섬뜩한 문구가 눈보라 속에서도 선명했어요. 물귀신은 이 아이를 데려가라. 문구를 읽은 미란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쿵 뛰었고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하지만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물귀신 밥이 되라고 버려 어떤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미라는 분노로 부적을 떼어 구겨버렸습니다. 죽으려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온몸을 지배하던 체념과 절망이 한순간에 걷히고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미라는 서둘러 아기의 체온을 높이려 자신의 옷 안쪽으로 아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앙상한 갈비뼈 사이 맨살에 아기를 밀착시키자 아기의 차가운 몸이 닿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미라는 이를 악물고 아기를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그때 강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미란이 허둥지둥 눈 위를 더듬어 보니 꼬깃꼬깃 접힌 5만 원권 한 장이 만져졌어요. 그리고 그 옆에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 덩어리. 눈을 비비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교한 용 문양이 새겨진 은수저였습니다. 이게 뭐야? 돈이랑 은수저? 미란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의문이 스쳤습니다. 이런 물건을 챙겨줄 정도면 아주 내다버린 건 아닐 텐데 왜 이 아이는 이 한겨울 물가에 버려져 있는 걸까?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오직 생존이었습니다. 품속의 아기가 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한계에 달한 것이었죠. 미라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 돈이면 분유 한 통은 살 수 있어. 미라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15년을 악착같이 버텼는데 너 하나 못 지키겠냐? 미라는 아기를 꽉 껴안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다리 밖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죽으러 들어갔던 그 길을 이제는 살기 위해 걸어 나왔어요. 얼어붙은 두 다리가 비틀거렸지만 품속의 아기를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품속의 아기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눈 속에서 피어난 아이야. 넌 이제 내 손녀 설아다. 내가 널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게 키워주마. 미란의 발자국이 눈 위에 깊게 패이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 뒤로 구겨진 부적만이 눈 속에 파묻혀 천천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미라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품에 안은 순간 자신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아이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날 세상이 뒤집어질 폭풍이 몰려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미라는 품속의 5만 원과 그동안 구걸에 모은 쌈짓돈을 합쳐 주머니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비닐봉지 하나에 간단한 짐을 챙기고 아기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다리 밑을 떠났어요. 15년을 살아온 곳이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찾아간 곳은 산동네 꼭대기, 숨이 턱턱 막히는 가파른 계단 끝에 매달린 1.5평짜리 쪽방이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10만 원. 방문을 열자마자 오래된 매주 띄우는 냄새 같은 퀴퀴한 곰팡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 틈으로는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와 촛불도 꺼트릴 기세였습니다. 미라는 차가운 방바닥을 걸레로 박박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다리 밑보단 낫다. 비바람 막아주니 여기가 대궐이지. 품속의 설아가 새근새근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미라는 갈라진 손바닥으로 방바닥의 온기를 확인하며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미라는 설아를 호적에 올리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어요. 출생증명서 주세요. 부모님 신분증이랑요. 창구 직원이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는 등 뒤에 업은 설아를 고쳐매며 식은 땀을 흘렸어요.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주워서 키운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 유괴범으로 몰리거나 아이를 고아원으로 보내야 할 것이 뻔했습니다. 미란의 심장이 쿵쾅쿵쾅 요동쳤어요. 미란은 결국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눈물을 짜냈어요. 오랜 세월 멸시받으며 굽혀온 몸이 연기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 딸년이 밖에서 애를 낳고 도망갔어. 이 핏덩이만 버리고. 목소리를 떨며 말했지만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미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때가 낀 점퍼, 갈라진 손톱, 푹 꺼진 볼, 영락없는 노숙자 차림이었죠. 할머니, 거짓말하시면 큰일 나요. 따님 연락처 대보세요. 직원의 차가운 말에 미라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통곡했어요. 연락이라도 되면 내가 이러고 있겠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몹쓸 것 찾지 말고 이해 좀 살려주소.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팀장을 불렀어요. 복잡한 서류 절차와 까다로운 보증인 요구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미라는 며칠 동안 동사무소를 들락거렸습니다. 사정하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며 악착같이 버텼어요. 내 호적 밑으로 넣어달라고. 내가 키울 거라고. 그 처절한 울음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15년의 한이 섞인 진짜 통곡이었기에 동사무소 안의 모든 사람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미란의 끈질긴 호소와 복잡한 행정 절차를 피하고 싶었던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설아는 윤설아라는 이름으로 미란의 호적에 올랐습니다. 등본에 찍힌 손녀 윤설아. 미란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마치 땅문서라도 쥔 것처럼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식구다. 저승사자가 와도 못 데려간다. 법적으로 가족이 되었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60살 할머니가 혼자 신생아를 키우는 일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어요.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벌기 위해 미라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설아를 포대기로 등에 업고 새벽 4시부터 리어카를 끌었어요. 골목골목을 누비며 폐지와 고철을 주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지만 등 뒤에서 들리는 설아의 고른 숨소리에 미라는 이를 악물고 바퀴를 굴렸어요.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독한 업소용 세제 때문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어요. 물에 닿을 때마다 쓰라린 통증이 팔뚝까지 타고 올라왔습니다. 등에 업힌 설아가 울기라도 하면 식당 주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모, 애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미라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신 사과하며 젖은 손으로 설아의 엉덩이를 토닥토닥 두드려 달랬어요. 설아가 6개월쯤이 되어 이유식을 시작할 무렵 미란에게 또다시 위기가 닥쳤습니다. 며칠간 폐지값이 폭락해 수중에 돈이 바닥난 것이었죠. 어느 날 저녁 미란은 마트 뒤편 쓰레기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진 분유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겉봉지는 멀쩡했고 유통기한도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미라는 분유통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며칠만 이거 먹자. 배고파 우는 설아에게 급히 분유를 타서 물렸습니다. 설아가 젖병을 보자마자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허겁지겁 입을 댔습니다. 하지만 젖꼭지가 입술에 닿고 분유가 한 방울 입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설아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의외에 설아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젖병을 밀어내고 먹은 것을 전부 토해냈습니다. 아가, 왜 그래?
이거 안 먹으면 굶어야 해. 미란이 당황하여 다시 물리려 하자 설아는 온몸을 비틀며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설아는 헛구역질을 하더니 먹은 것을 다 개워냈습니다. 하얀 분유가 턱받이를 적시며 흘러내렸어요. 혹시나 싶어 미란이 가루를 찍어 먹어보았습니다. 어른 입맛에는 그저 달달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명인의 감각을 곤두세워 다시 혀끝으로 굴려보았습니다. 끝맛에 아주 미세하게 녹슨 쇠맛과 오래된 기름 쩐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세하게 산패가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미란의 등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 핏덩이가 어른도 알아채기 힘든 상한 맛을 알아채? 며칠 뒤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기 이유식할 때 같이 먹이라고 삶은 호박과 나물을 조금 나눠주었어요. 미라는 연신 고맙다며 받아왔습니다. 호박을 으깨어 설아 입에 넣어주었어요. 이번에도 설아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억지로 넣어주자 퇴하고 뱉어버렸어요. 미란이 의아해하며 호박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혀끝에 익숙한 인공적인 단맛이 확 퍼졌어요. 옆집 할머니가 맛을 내려고 뉴슈가를 잔뜩 넣은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그 가짜 단맛을 기가 막히게 걸러낸 것이었죠. 미라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 혀가 보통이 아니다. 하늘이 내린 혀야. 미라는 결단했습니다. 방불을 끄고 냉골에서 잘지언정 아이 입에 들어가는 건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쌈짓돈을 털어 시장에서 제일 좋은 유기농 쌀 한 줌을 사왔습니다. 비좁은 부엌, 도구라곤 이나간 밥그릇과 녹슨 냄비뿐. 하지만 미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5년 전 대한민국 요리계를 주름잡던 명인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내 새끼 입에는 거짓 없는 진짜만 넣는다. 쌀을 불려 정성껏 빻고 약한 불에서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어가며 미음을 끓였습니다. 구수한 쌀 냄새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어요. 냄새를 맡은 설아가 울음을 뚝 그치고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미란이 호흡으로 식힌 미음을 한 숟갈 떠먹였어요. 설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뱉어내지 않고 오물오물 잘도 받아먹었어요.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방긋 웃으며 더 달라고 보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라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홍영애에게 짓밟혔던 자신의 요리가 이 아이를 살리고 웃게 만든 것입니다. 미라는 부엌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식칼을 꺼냈습니다. 숫돌 위에 칼날을 올리고 천천히 갈기 시작했어요. 삭, 삭, 삭.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칼날에 비친 자신의 주름진 얼굴. 거기에 생기가 돌았어요. 그래, 내가 다시 칼을 잡으마. 내 손맛으로 너를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키워주마. 시간은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설아는 4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미란과 함께 시장에 간 설아가 콩나물 시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건 비려. 양 냄새나. 옆에 있는 쭈글쭈글한 게 더 고소해. 확인해 보니 설아가 가리킨 것은 못생겨도 맛 좋은 토종 콩나물이었고 피한 것은 성장 촉진제를 쓴 콩나물이었습니다. 좌판 할머니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유, 쬐깐한 게 귀신이네, 귀신이야. 돌아오는 길 미라는 설아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골목길,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설아야, 너는 나중에 커서 할미보다 더 대단한 요리사가 될 거야. 미란의 말에 설아는 까르르 웃으며 미란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그때의 미라는 알지 못했어요. 2025년
어느덧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가파른 달동네 언덕길, 페인트가 벗겨져 군데군데 녹이 쓴 낡은 간판에 윤시할매 식당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푸르스름한 어둠이 골목을 덮고 있었지만 가게 안에서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가게 안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올해로 70이 된 미라는 예전보다 더 굽어진 허리를 주먹으로 두드리며 거대한 육수통 앞에 서 있었어요. 흰머리가 부쩍 늘었지만 불꽃을 조절하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가스불의 파란 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할머니, 잠깐만. 경쾌한 발소리와 함께 어린 목소리가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느새 10살이 된 설아였어요. 아직 초등학생이었지만 앞치마를 두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끈을 허리에 2번 감아 매듭 짓는 동작이 능숙한 요리사처럼 자연스러웠죠. 설아가 펄펄 끓고 있는 육수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뿌연 김이 피어오르는 사이로 코를 가져가 킁킁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미란의 손에서 국자를 낚아챘습니다. 오늘 멸치 상태가 안 좋아. 내장이 덜 말라서 쓴 냄새가 올라와. 설아의 진단은 칼같이 정확했습니다. 미란이 미처 맛을 보기도 전에 설아가 처방을 내렸어요. 양파 껍질 더 넣고 청주 한 바퀴 돌려야 해. 설아가 직접 양파 껍질 한 줌을 집어넣고 청주를 둥글게 한 바퀴 둘렀습니다. 신기하게도 육수에 살짝 배어있던 비린내가 사라지고 구수한 향이 한층 깊어졌어요. 미라는 흐뭇하게 웃으며 설아의 등짝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개코가 따로 없다. 어여 학교가. 늦었어. 설아는 앞치마를 벗어 걸고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가게 문을 나서며 골목길을 내려가는데 이른 아침부터 산책 나온 동네 어르신들과 마주쳤습니다. 김할머니, 무릎 아프시죠? 오늘 도가니탕 푹 고아놨으니 꼭 오세요. 설아는 살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설아는 이 달동네의 비타민 같은 존재였죠. 학교에서의 설아는 조금 달랐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콩나물국이 담긴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한 입 머금었습니다. 그러나 곧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조미료 맛이 너무 강해서 혀가 아려. 옆자리 친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맛있는데 왜 그래? 설아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할머니의 천연 육수에 길들여진 혀는 거짓된 맛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화학 조미료의 인공적인 감칠맛이 혀 위에서 따갑게 느껴졌거든요. 설아는 국은 남기고 밥과 반찬만 먹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설아는 학원이 아닌 식당으로 전력 질주했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저녁 장사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이미 택시 기사들과 일용직 노동자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테이블 5개뿐인 좁은 가게였지만 이 동네 유일한 진짜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화학 조미료 한 톨 없이 정성껏 끓인 국물 맛을 아는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아름아름 찾아왔죠. 설아는 가방을 구석에 던져두고 능숙하게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주문을 따로 메모할 필요도 없었어요. 김씨 아저씨는 국물 많이, 박씨 아저씨는 파 빼고요. 단골 손님들의 취향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까다로운 중년 손님이 국밥을 먹다 말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이 주인장, 오늘따라 국물이 왜 이리 싱거워? 간이 안 맞잖아. 주방에서 미란이 당황하며 국자를 들려는 순간
설아가 먼저 물컵을 들고 손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들어오시기 전에 자판기 율무차 드셨죠? 손님이 뜨끔하며 눈을 크게 떴어요. 그걸 네가 어떻게 해? 설아는 손님의 점퍼에서 희미하게 나는 달콤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율무차 특유의 고소하면서 달착지근한 향기였어요. 게다가 손님의 입술 가장자리에 아주 살짝 남아있는 설탕 맛까지 설아의 눈은 놓치지 않았죠. 입안이 달아서 혀가 둔해지신 거예요. 설아는 미지근한 물컵을 손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입 한번 헹구고 다시 드셔보세요. 그럼 간이 딱 맞을 거예요. 손님은 반신반의하며 물을 입에 머금었다가 뱉었어요. 그리고 다시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손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허허, 진짜네. 니야, 간이 기가 막히네. 손님이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요 꼬마가 도사님일세. 가게 안 손님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어요. 좁은 식당 안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풍경이었어요. 미라는 주방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전 죽으려고 강물에 들어갔던 자신이 이 아이 덕분에 이렇게 웃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했어요. 저녁 장사가 얼추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가게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브라운관 TV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K푸드의 신화, 영림푸드 홍영애 회장이 세계적인 미식협회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화면에 화려한 파티복을 입은 홍영애가 나타났습니다. 번쩍이는 트로피를 들고 거만하게 웃는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어요. 70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화려한 보석 목걸이를 걸치고 값비싼 드레스를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이 모든 영광은 피와 살을 깎아 만든 저만의 독창적인 레시피 덕분입니다. 팔을 다듬던 미란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TV 속 영애의 뻔뻔한 거짓말에 2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개발한 레시피 노트, 그것을 훔쳐간 영애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산산이 부서진 꿈. 홍영애, 내 피를 빨아먹고 저렇게. 미라는 들고 있던 파단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렸어요.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과호흡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쨍그랑. 설거지를 하던 설아가 소리에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설아가 고무장갑을 벗어던지고 달려갔습니다. 미란을 얼른 부축하며 등을 쓸어주었어요. 숨 쉬어 할머니. 천천히. 미라는 TV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여자가, 저것이? 눈에는 원망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설아는 재빨리 리모컨을 찾아 TV를 꺼버렸습니다. 영애의 웃음소리가 사라지자 가게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설아는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한 꿀물을 타왔습니다. 미란의 거칠게 갈라진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어요. 할머니, 괜찮아. 듣지도 보지도 마. 미란이 천천히 진정되자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가 옛날에 할머니 레시피 빼앗아갔다는 그 사람 맞지? 미라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아는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천하무적 같던 할머니를 단숨에 이렇게 무너뜨리는 존재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니 분노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설아는 미란의 품에 안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나중에 저 사람보다 더 맛있는 거 만들어서 할머니가 최고라는 거 다 알게 해줄게. 내가 꼭 복수해줄게. 미라는 설아를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니, 아니야. 넌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저런 괴물들과 엮이면 안 돼. 할미처럼 살지 마. 하지만 설아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TV가 꺼진 검은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10살 소녀는 처음으로 승부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겼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셔터 소리가 달동네 골목에 쇠울림처럼 퍼져나갔어요. 가게 밖 전봇대에 붙은 포스터 한 장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영림푸드의 대왕장 출시 임박이라는 글씨가 가로등 불빛 아래 번뜩였어요. 미란과 설아가 손을 꼭 잡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뒷모습,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달동네 골목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영림푸드가 사원을 걸고 1,000억 원을 쏟아부은 최첨단 스마트 공장 대왕장의 준공식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에서는 화려한 폭죽이 터지고 수십 대의 드론이 오색 연기를 뿜으며 날아다녔어요. 공장 내부는 마치 반도체 공장처럼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영애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섰어요. 화려한 붉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커다란 붉은 버튼 앞으로 다가갔어요. 과학이 만든 가장 완벽한 장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애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세계의 식탁은 대왕장이 지배합니다. 영애가 버튼을 힘차게 눌렀습니다. 웅장한 기계음과 함께 거대한 스테인리스 파이프에서 검붉은 간장 원액이 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영애는 우아한 손짓으로 크리스털 잔을 들어 올렸어요. 첫 생산된 간장이 잔 안에 찰랑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맹렬하게 터지는 가운데 영애가 잔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천천히 간장을 입에 머금었어요. 순간 그녀의 미소가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삼키려던 목을대가 멈칫했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것은 깊은 풍미가 아니었습니다. 혀를 찌르는 날카로운 쇠맛과 알 수 없는 비린내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영혼이 없는 텅 빈 짠맛뿐이었습니다. 영애는 노련한 사업가답게 표정을 관리했어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가까스로 간장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잔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앞줄에 선 임원들은 똑똑히 목격했죠. 행사가 끝나고 VIP 대기실 문이 닫히자마자 영애가 크리스털 잔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연구소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최고급 콩의 최신 발효 공법입니다. 영애가 연구소장을 매섭게 노려보았어요.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네 혀는 장식이야? 먹어봐. 이게 간장이야? 녹물이지. 연구소장이 창백한 얼굴로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회장님, 염도, 당도, 아미노산 수치까지 모든 데이터가 완벽합니다. 기계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맛을 보면 역겨운 비린내와 혀를 찌르는 쇠맛뿐이었어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죽은 맛.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발효의 영혼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영애가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사람 혀는 기계가 아니야. 데이터는 완벽한데 맛이 왜 이러냐고. 1,000억을 들였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이미 생산된 500톤의 간장을 전량 폐기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출시 연기 소식이 나가면 주가는 곤두박질 칠 것이 뻔했습니다. 영애는 관자놀이를 움켜쥐었어요. 혼자 남은 영애는 집무실 창밖을 내려다보며 불안에 휩싸였어요. 왜 이러지? 모든 게 완벽했는데 누가 방해하는 것 같아.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실패 앞에서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 전 버렸던 핏덩이 손녀. 물귀신이 데려가라고 부적을 붙여 강가에 버린 그 아이. 그 아이야. 그 아이 귀신이 붙은 게 틀림없어. 이성적인 판단을 잃은 영애는 미신적인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10년 전 그 무당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애군을 막는 부적, 더 강한 게 필요해. 당장 써서 보내. 한편 이 사태의 실무 책임자였던 개발팀장 최 과장은 해고 통보를 받고 넋이 나간 채 회사를 나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위경련이 심해져 밥 한 숟갈 넘기기 힘든 상태였어요. 최 과장은 택시도 타지 않고 터덜터덜 걸었어요.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달동네까지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멸치와 다시마가 어우러진 깊은 육수향기였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자극적이던 공장 냄새와는 전혀 달랐어요. 편안한 집밥 냄새였습니다. 최 과장은 홀린 듯 냄새를 따라 걸었어요.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도착한 곳은 간판도 낡은 윤씨알매 식당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작은 가게였죠. 최 과장은 쓰린 속이나 달래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낡은 종소리가 울렸어요. 주방에는 앞치마를 두른 어린 소녀가 뚝배기를 불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시장에 가고 설아 혼자 가게를 지키는 중이었습니다. 최 과장이 빈자리에 털썩 앉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밥 하나 주세요. 설아는 최 과장의 창백한 얼굴과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식은땀을 보았습니다. 속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챘어요. 설아는 끓이던 국밥 육수에 맑은 새우젓 국물을 조금 더하고 다진 마늘도 한 꼬집 추가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게 하려는 배려였죠. 보글보글 끓는 국밥이 최 과장 앞에 놓였습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그의 지친 얼굴을 감쌌어요. 최 과장은 속이라도 달랠 겸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안에 국물이 들어가는 순간 최 과장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꽉 막혀있던 명치가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조미료 맛은 전혀 없었습니다. 깊고 진한데 뒷맛은 물처럼 깔끔했어요. 공장에서 수천 번 실험해도 나오지 않던 완벽한 맛의 밸런스가 이 작은 뚝배기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최 과장은 체면도 잊었어요. 뚝배기째 들고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어요. 등줄기로 땀이 쫙 나면서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학생, 이거 육수에 뭘 넣은 거야? 최 과장의 질문에 설아가 싱긋 웃었어요. 우리 할머니 비법 간장에 제가 간만 조금 했어요. 이거다. 1,000억짜리 기계가 흉내내지 못했던 완벽한 발효의 맛이 이 7,000원짜리 국밥 안에 고스란히 살아있었어요. 이 국물에 자신이 놓친 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최 과장은 직감했습니다. 가방을 뒤져 텀블러를 꺼냈어요. 저기 학생, 미안한데 국물하고 깍두기 국물 조금만 얻어가도 될까? 설아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맛있게 드셨으니 괜찮다며 국물을 담아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애의 집무실이었습니다. 영애는 밤새 한숨도 못 자
눈이 퀭하게 꺼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무당이 보내온 붉은 부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최 과장이 헝클어진 머리로 회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국물 한 번만 드셔보십시오. 최 과장은 보온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집무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구수한 향기가 퍼져나갔어요. 순간 영애의 코가 벌름거렸습니다. 1000억짜리 공장에서도 맡을 수 없었던 향기. 30년 전 전성기 시절의 그장 냄새였어요. 영애는 홀린 듯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탁자 위에 살짝 흘러넘친 국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었어요. 순간 그녀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감칠맛. 혀끝에서 시작해 목구멍까지 타고 내려가는 묵직한 풍미. 30년 전 자신이 쫓아내기 전 미란이 가마솥에서 끓여내던 바로 그 전설의 맛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영애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최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변두리 달동네 작은 식당입니다. 그 집 장맛이 우리가 찾던 해답 같습니다. 그녀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 미라는 15년 전에 빈털터리로 사라졌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죠. 설마 미란이가 죽기 전에 누구한테 비법을 전수해 준 건가? 아니면 혹시 아직도 살아있는 건가? 의심과 불안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순식간에 차가운 비즈니스적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누구든 미란이 살아있든 죽었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저 맛이 자신의 공장을 살릴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영애가 책상 위 인터폰을 거칠게 눌렀습니다. 김 실장 들어와. 인수합병 팀 준비시켜. 아주 작은 가게를 하나 삼켜야겠다. 문이 열리고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가게에 있는 간장 항아리 무슨 수를 써서라도 뺏어와야 해. 그게 내 공장을 살릴 유일한 열쇠야.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가자 홍영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탐낸 그 항아리가 자신의 화려한 성을 산산조각 낼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을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시 숨을 돌리는 브레이크 타임이었습니다. 고요하던 달동네 골목에 검은색 벤츠 2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췄어요. 낡은 시멘트 바닥과 번쩍이는 외제차. 좁은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광경에 동네 개들이 일제히 짖어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영애가 내렸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낡은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런 구석에서 그 맛이 나왔다고? 믿기지가 않는군. 영애는 미란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공장을 살릴 비법을 가진 이름 모를 노인을 돈으로 매수할 생각뿐이었죠. 김 비서가 앞장서서 미닫이 문을 열었습니다. 계십니까?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예의 바르지만 위압적인 태도였어요. 주방에서 육수통을 닦던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준비 시간이에요. 식사는 5시부터 말하며 무심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입구에 서 있는 영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란의 손에서 행주가 툭 떨어졌어요.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25년 전 악몽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죠. 영애 역시 굳어버렸어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너, 영애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윤미란? 네가 살아있었어?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기를 바랐던 옛 친구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숙자 꼴이 되어 굶어 죽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25년이 지나 이런 곳에서 마주치다니. 충격은 곧바로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어요. 영애가 헛웃음을 짓습니다. 아, 그래. 어쩐지 맛이 익숙하다 했어.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 생각했는데 너였구나. 미라는 뒷걸음질 치며 주방 구석의 빗자루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나가. 당장 나가.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습니다. 그때 안쪽 방에서 설아가 나왔어요. 할머니, 왜 그래? 영애의 시선이 설아에게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 늙은이에게 웬 아이지. 하지만 곧바로 관심을 끊었어요. 영애에게 중요한 건 아이가 아니라 간장이었습니다. 영애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의자에 앉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살아있었다니 유감이네. 하지만 잘 됐어. 비즈니스 하기가 더 쉽겠군. 네가 훔쳐간 내 기술로 만든 시간장. 내놔. 네 노력값 쳐서 넉넉히 줄 테니. 훔친 건 자신이면서 뻔뻔하게 요구했습니다. 미란이 악을 썼어요. 누가 누구 걸 훔쳐. 내 인생 훔쳐 달아난 가짜 인생이 어디서 흥정이야. 영애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여전하구나, 미란아. 상황 파악 못하고 고집 피우는 건. 김 실장, 시간 없으니 직접 찾아. 영애의 눈짓에 김 비서와 수행원들이 주방으로 움직였어요. 죄송합니다만 협조해 주십시오. 김 비서가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오지 마. 미란이 온몸으로 주방 입구를 막았지만 건장한 남성들에게 밀려 힘없이 바닥으로 넘어졌어요. 이른 노인의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울부짖으며 김비서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소매를 움켜쥐고 온 힘을 다해 흔들었어요. 우리 할머니 괴롭히지 마요. 김비서는 아이를 뿌리치려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이의 맑고 도끼 어린 눈빛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수행원들이 설아를 떼어냈습니다. 수행원들이 주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릇이 쏟아지고 집기가 부서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냄비가 굴러떨어지고 양념통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미란이 평생 모은 살림살이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주방 구석, 미란이 30년간 지켜온 검은 항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수행원 하나가 외치며 항아리를 들어 올렸어요. 그걸 본 미란이 비명을 지르며 수행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안 돼. 그건 내 전부야. 차라리 날 죽여. 당황한 수행원이 미란을 떼어내려고 발버둥 치다 중심을 잃었어요. 하는 사이에 들고 있던 항아리가 미끄러졌습니다. 와장창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30년 세월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검은 시간장이 사방으로 튀며 가게 바닥을 적셨습니다. 진하고 묵직한 장냄새가 순식간에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미라는 깨진 항아리 조각 위로 쓰러지며 이마가 찢어졌어요.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가게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영애가 자리에서 일어나 깨진 항아리를 내려다보았어요.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멍청한 놈들.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해? 미라는 피를 흘리며 깨진 조각을 부여잡고 오열했어요. 검은 간장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내 간장. 30년이야, 30년. 영애는 미란의 부상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고인 거라도 스포이드로 긁어담아. 그 균만 있으면 배양할 수 있어. 서둘러. 수행원들이 바닥에 엎드려 간장을 수습하는 동안 영애는 더러운 것이 묻을세라 먼저 밖으로 나갔어요.
가게 안에는 김비서와 수행원들만 남았습니다. 설아가 울며 미란을 부축했어요. 할머니, 정신 차려. 설아는 미란의 피를 닦기 위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급히 꺼냈습니다. 그때 손수건 속에 감겨있던 묵직한 은수저가 딸려 나와 바닥에 떨어졌어요. 칭그랑. 깨진 도자기 조각들 사이 검은 간장 웅덩이 옆에 떨어진 은수저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용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수저였어요. 김비서의 시선이 그곳에 꽂혔습니다. 순간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건 10년 전 눈보라 치던 밤, 홍영애의 살벌한 명령을 받고 갓난아기를 강가에 버리던 그 밤, 죄책감에 떨며 몰래 강보 깊숙이 찔러 넣었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용의 비늘 하나까지 선명하게 기억하는 신강호 회장의 유품이자 유일한 증표. 김비서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설아를 보았습니다. 10살 된 여자아이, 미란이 손녀라고 부르던 아이. 이목구비를 자세히 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눈매가 느껴졌어요. 살아있었어. 미란 씨가 이 아이를 살린 거야. 김비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장의 명령을 수행하러 왔다가 자신이 죽인 줄 알았던 핏줄을 마주한 충격이었어요. 평생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은 죄책감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설아는 수저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미란만 껴안고 울었어요. 할머니 죽지 마. 눈 떠 할머니. 작은 손으로 미란의 피 묻은 얼굴을 닦으며 흐느꼈습니다. 그 애절한 울음소리가 김비서의 가슴을 찔렀어요. 1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죽음의 강가에 버렸던 아이가 지금 눈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영애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 실장, 뭐해? 빨리 안 나오고. 김비서는 벼락 맞은 듯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영애가 이 사실을 알면 이번에야말로 아이는 확실히 제거될 것이었어요. 김비서는 재빨리 몸을 숙여 은수저를 집어 설아 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김비서는 마지막으로 설아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비밀은 내가 쥐고 간다. 당분간은. 김비서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난장판이 된 가게에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할머니와 손녀, 그리고 깨진 항아리의 잔해만이 남았어요. 바닥에 흥건히 고인 검은 간장이 천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30년 세월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그 잔해 속에서 뜻밖의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영림푸드 지하 비밀 연구실이었습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탱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어요. 공기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영애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송구합니다. 가져온 시간장 균이 공장 탱크 안에서 전멸했습니다. 숨쉬는 온기가 아닌 밀폐된 철통 안에서는 살지 못합니다. 영애는 쓰고 있던 안경을 천천히 벗어 닦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지하 공간을 울렸어요. 겨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균 따위가 집을 가리다니. 참으로 유별나구나. 다시 배양하려면 최소 1년이 걸립니다. 연구원의 말에 영애가 지팡이로 바닥을 탁 쳤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연구실에 메아리 쳤어요. 김 소장, 자네는 아직도 장사를 모르는군. 1년? 그동안 내 돈 1,000억 원이 허공으로 다 날아가 버려. 세상이 우릴 기다려주나? 영애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늘했어요. 균이 다 죽었어도 상관없어. 기계로 검사했을 때 시간장 성분이 있다고 나오기만 하면 돼. 맛은 조미료랑 색소 넣어서 흉내내. 자네 기술 좋지 않은가?
연구소장이 기겁하며 반박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대국민 사기입니다. 미식가들의 혀를 속일 순 없습니다. 영애가 혀를 차며 인자한 척 웃었어요. 사람들은 말이야, 혀로 먹는 게 아니야. 겉포장을 보고 먹는 거지. 100만 원짜리 가격표가 딱 붙으면 맹물도 꿀물처럼 달게 느끼는 게 사람이야.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결국 죽은 시간장의 명분만 빌린 가짜 황금 간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애는 자신의 양심을 파는 대신 가짜를 화려하게 포장할 거대한 VIP 런칭 만찬을 준비했어요. 며칠 뒤 회장 집무실이었습니다. 영애는 초대 명단을 훑어보다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윤미란 그 친구 병원에 있다고 했지? 김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아직 입원 중입니다. 영애는 만년필을 굴리며 씁쓸하게 말했어요. 죽으러 가는 길 친구가 꽃가마는 못 태워줘도 따뜻한 밥 한 끼는 먹여보내야지. 초대장 보내게. 김 비서가 의아해하자 영애가 덧붙였습니다. 와서 똑똑히 보라고 해. 고집불통으로 산 자기 인생이랑 요령껏 산 내 인생이 천지 차이라는 걸. 친구로서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않겠나. 영애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승길 노잣돈이나 하라고 봉투 하나 두둑이 챙겨주고 돈 받고 입 다물고 조용히 떠나라고 전해. 영애의 친절은 잔인한 모욕이었습니다. 김 비서는 금박이 박힌 최고급 초대장을 받아들었어요. 그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며칠 전 가게에서 봤던 은수저의 잔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0년을 미뤄온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늦은 밤 미란이 입원한 병원이었습니다. 다인실 병동의 불은 꺼졌고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만 가득했어요. 설아는 보조 침대에 앉아 주머니 속에 은수저를 꺼내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그림자처럼 들어왔어요. 인기척의 설아가 경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누구? 아, 아저씨는? 김 비서는 탁자 위에 초대장과 돈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설아의 손에 들린 은수저를 응시했습니다. 그 수저가 뭔지 알고 가지고 있는 거니? 설아는 수저를 등 뒤로 감추었어요. 할머니가 저 주울 때 같이 있던 거래요. 누군가 저에게 선물로 준 거겠죠. 김 비서는 무릎을 꿇고 설아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맞다. 그건 네 친할아버지, 돌아가신 신강호 회장님이 세상에 단 하나 만든 용수저다. 설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네, 회장님? 그게 무슨... 김 비서는 죄책감 가득한 눈으로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네가 바로 영림푸드의 진짜 핏줄이다. 너희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너는 살아남았지. 이 수저가 바로 그 증거야.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이었어요. 설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영림푸드의 손녀라고요? 그럼 저 나쁜 홍영의 회장이. 그래. 홍 회장이 네 친할머니이자 너를 버린 사람이야. 김 비서의 고백에 설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0년 전 눈보라 치던 밤 자신을 강가에 버린 것이 바로 친할머니였다니. 설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김 비서가 돈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돈 받고 멀리 떠나라. 네가 살아있다는 걸 홍 회장이 알면 이번엔 정말 죽일 거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설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저씨, 우리 할머니는 거지 아니에요. 그리고 도망 안 가요. 도망은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10살 아이의 말에 김 비서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병실을 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미란이 눈을 떴습니다. 탁자 위에 초대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홍영애의 인생 역작 황금 간장 발표회. 그 문구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는구나. 미라는 설아의 손을 잡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아야, 우리 그냥 시골로 갈까? 할미가 이제 지쳤다. 25년을 싸웠는데 남은 건 깨진 항아리와 병든 몸뚱이 뿐이구나. 미란의 눈에서 패배감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항상 씩씩하던 설아가 미란의 약한 모습에 무너졌어요. 김비서에게 들은 충격적인 진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피가 저 악독한 여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어요. 설아가 미란의 환자복을 적시며 오열했습니다. 난 다 필요 없어. 돈 많은 손녀도 싫고 음식 맞추는 것도 다 싫어. 내가 그런 거 몰랐으면 할머니 안 다쳤잖아. 설아의 작은 어깨가 들썩였어요. 눈물이 미란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손녀의 자책을 들은 미란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재벌 손녀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설아는 울먹이며 김비서가 해준 이야기와 은수저의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미라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가 신 회장님의 손녀였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영애가 왜 그토록 이 아이를 경계했는지, 하늘이 왜 이 아이를 자신에게 보냈는지, 미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미란은 아픈 몸을 일으켜 설아의 어깨를 잡았어요. 70년 세월이 담긴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패배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울지 마라. 피한다고 해결될 운명이 아니다. 설아야, 네가 영림과 손녀라서가 아니라 저들이 훔쳐간 진짜를 되찾기 위해 가는 거다. 미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주름진 손이 설아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남긴 수저, 그리고 우리가 남긴 맛. 우리가 주인이다. 도둑놈들 잔치에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니? 설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수저를 꺼내 꽉 쥐었어요. 맞아. 도둑은 저 여자야. 할머니, 내가 찾아올게. 할머니 이름도 내 이름도. 설아는 병실 사물함에서 작은 주스병을 꺼냈습니다. 가게가 부서지기 직전 미란이 마지막으로 완성했던 진짜 육수를 몰래 담아둔 것이었어요. 병 안에서 검붉은 액체가 찰랑거렸습니다. 미란은 환자복 위에 낡았지만 깨끗한 코트를 걸치고 휠체어에 앉았어요. 설아는 단정하게 옷차림을 하고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영림푸드 호텔 파티장 입구였습니다. 리무진에서 내리는 화려한 사람들과 플래시 세례. 영애는 여왕처럼 서서 손님을 맡고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그 눈부신 빛을 향해 휠체어를 미는 작은 소녀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과 작은 손으로 휠체어를 미는 10살 소녀. 홍영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재미삼아 던진 초대장이 그녀의 화려한 성을 무너뜨릴 파멸의 예고장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요. 호텔 대연회장 입구였습니다. 천장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제계 거물들이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고 레드카펫을 밟으며 입장했어요.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휠체어를 탄 초라한 차림의 미란과 설아가 레드카펫 끝에 섰습니다. 낡은 코트와 빛바랜 옷차림, 화려한 풍경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의 모습에 경호원들이 즉각 다가왔어요. 초대받지 않은 분들은 나가주세요. 경호원이 휠체어를 거칠게 돌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설아가 품에서 금박이 박힌 VIP 초대장을 꺼내 눈앞에 내밀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오라고 하셨어요. 설아의 눈빛에 기세가 눌린 경호원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길을 터주었어요. 연회장 로비. 영애가 귀빈들과 하하호호 담소를 나누다 미란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 대신 노골적인 연민과 경멸이 섞인 늙은 맹수의 여유로운 미소로 변했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길고양이를 내려다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영애가 우아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에 울렸어요. 휠체어에 앉은 미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왔구나, 친구야. 몸도 성취하는데 오느라 고생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뼈가 있었어요. 주변의 귀빈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들어 영애를 노려보았어요. 두 노인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습니다. 네가 부르지 않았니? 네 성공을 똑똑히 보라고. 영애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쯧쯧, 오기는 여전하네. 그래, 저 안에서 맛있는 거라도 실컷 먹고 가렴. 그게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호의다. 영애는 설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린 것이 눈빛이 매섭구나. 할미 수발 드느라 고생이 많다. 영애는 설아를 철저히 동정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돌아섰어요. 설아는 영애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리 지르며 화내는 것보다 저런 식의 점잖은 무시가 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설아는 참았습니다. 진짜 승부는 말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미란과 설아는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배정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수군댔어요. 저 사람들 뭐야? 행사 관계자 가족인가? 조명이 꺼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를 비추었습니다. 영애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70대 노인의 쉰 목소리가 아닌 카리스마 넘치는 중저음이었습니다. 내 나이 70. 지난 40년을 오직 장과 함께 늙어왔습니다. 오늘 선보일 황금 간장은 제 인생 그 자체이자 영림푸드의 혼입니다. 그녀는 훔쳐온 기술을 자신의 철학으로 포장하여 연설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 발효의 신비. 이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좌중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뻔뻔한 거짓말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저 무대 위에서 뻔뻔하게 웃고 있는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도둑이라는 사실.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설아는 테이블 아래서 미란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아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아. 곧 제 차례가 올 거예요. 영애는 분위기를 띄우고 사업의 번창을 기원하기 위해 중요 무형문화재인 큰 무당을 초청해 축하 공연을 열었습니다. 진과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고 화려한 오방색 옷을 입은 무당이 춤을 췄죠. 연회장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무당이 객석 사이를 돌며 복을 빌어주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춤을 추던 무당이 미란과 설아가 앉은 구석진 테이블 근처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다 뚝 멈췄습니다. 무당이 설아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흥겹게 춤을 추던 무당의 동작이 감전된 듯 멈칫했어요. 무당은 설아를 보고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아이 뒤에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위압감. 10살 아이의 눈빛에서 평생 겪어보지 못한 기운을 느낀 것입니다. 무당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설아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영적인 두려움에 질린 뒷모습이었어요. 손에 쥔 방울이 덜덜 떨렸습니다. 설아는 무당의 반응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곧 다시 무대를 응시했죠. 공연이 끝나고 영애는 쇼의 하이라이트인 즉석 검증 시간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제 제 말이 사실인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무대 중앙에 조리대가 설치되고 황금 간장 요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냄새는 그럴싸했습니다. 최고급 화학 향료를 쏟아부었기 때문이었죠. 진짜 발효의 깊은 맛은 없었지만 코를 자극하는 인공적인 향만큼은 화려했어요. 미리 섭외된 유명 셰프들이 올라가 시식을 했어요. 하얀 앞치마를 두른 그들이 젓가락을 들어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완벽합니다. 이런 깊은 맛은 처음입니다. 그들은 영애에게 미리 돈을 받은 꼭두각시들이었습니다. 영혼 없는 찬사를 늘어놓았습니다. 영애는 기고만장해졌어요. 셰프들의 칭찬에 자신이 만든 가짜가 진짜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영애가 거만하게 객석을 둘러보며 외쳤어요. 더 없습니까? 제 인생을 걸고 만든 이 맛, 누구든 나와서 냉정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샹들리에 불빛만 고요히 내려앉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미란이 설아의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가거라. 가서 보여줘. 진짜가 뭔지. 설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작은 몸이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어요. 그리고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할게요. 모든 시선이 구석 자리에 있는 작은 소녀에게 집중되었어요. 낡은 옷을 입은 10살 아이의 등장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어요. 뭐야? 저 꼬마는? 수군거림 속에서도 설아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영애는 설아를 보고 입꼬리를 비틀었어요. 저 맹랑한 것이 기어이 망신을 당하려고. 하지만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영애는 짐짓 관대한 어른인 척 미소 지었어요. 호, 어린 학생이 미식가인가 보구나. 그래, 올라와 보렴. 아이들의 솔직한 입맛이 제일 무섭지. 설아는 주저없이 레드카펫을 밟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터벅터벅 발자국 소리가 정적을 깨고 연회장에 울렸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작은 등을 쏘아보았지만 설아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걸었습니다. 단상 아래 김비서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른 침을 삼켰어요. 아가씨, 부디. 무대에 올라선 설아는 영애와 마주 섰습니다. 70세 거물과 10살 소녀의 대치. 샹들리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영애의 위압감 앞에서도 설아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았어요. 작은 손이었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인생을 걸었다고 하셨죠? 설아의 맑은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도 제 인생을 걸고 평가해 드릴게요. 당돌하지만 뼈 있는 멘트에 좌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애의 미소가 미세하게 일그러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앞다투어 이 장면을 담으려 했습니다. 구석자리에서 미란이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었어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설아야, 할미가 믿는다. 전설의 대결이 막을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영애는 코웃음을 치며 자신의 황금 간장이 담긴 하얀 종지를 설아에게 내밀었습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의 손을 클로즈업했어요. 마른 청산 유수구나. 자,
이 귀한 걸 맛볼 영광을 주마. 어린 네 혀가 놀라지 않으면 좋겠구나. 설아는 종지를 받아들고 냄새를 한번 맡았어요. 코끝에 닿는 향기를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순간 설아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어요. 억지로 꾸며낸 향수 냄새 같은 역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설아가 간장을 새끼손가락 끝만큼 찍어 혀끝에 댔습니다. 맛을 보자마자 설아는 고개를 돌려 준비된 냅킨에 간장을 뱉어냈어요. 그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영애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설아는 입을 헹구며 마이크에 대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죽은 맛이에요. 또렷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콩이 익은 게 아니라 화학약품이랑 설탕물로 흉내만 냈어요. 색을 덮으려고 향료를 쏟아부어서 재료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영애는 당황했지만 애써 비웃음을 흘렸어요. 그래, 아이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어린애가 맵고 짠 것에 길들여져서 진짜 고급스러운 맛을 모르는구나. 영애가 경호원에게 눈짓을 해 끌어내리려 하자 설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못 믿겠으면 제가 증명할게요. 이 죽은 간장, 제가 살려보겠습니다. 그때 객석 맨 앞줄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영림푸드의 창업 공신이자 신강호 회장의 절친한 친구였던 최 이사였습니다. 홍 회장, 나도 보게. 재미있잖아. 저 당찬 아이 말이 맞는지 궁금하지 않나? 원로들의 동요에 영애는 어쩔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네가 뭘 하든 내 완벽한 간장을 이길 순 없어. 설아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품에서 병원에서 챙겨온 작은 유리병을 꺼냈어요. 미란의 진짜 육수 원액이었습니다. 설아의 요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쇼맨십은 없었어요. 하지만 10살 아이의 손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칼질과 불 조절이 절도 있고 정확했습니다. 설아는 후라이팬에 영애의 짠 간장을 붓고 과감하게 물을 부어 희석시켰습니다. 화학 첨가물의 맛을 씻어내기 위함이었어요. 간장은 끓이는 게 아니에요. 달래서 깨우는 거예요. 설아는 중불에서 간장을 은근하게 데우며 준비해 온 육수 원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습니다. 마치 아픈 사람에게 약을 먹이듯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어요. 지켜보던 유명 셰프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불 조절 좀 봐. 끓기 직전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잠시 후 연회장을 가득 채웠던 인공적인 화학약품 냄새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구수하고 깊은 진짜 콩발효 냄새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골집 장독대 뚜껑을 열었을 때 피어오르는 향수를 자극하는 냄새였습니다. 사람들의 코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몇몇 노인들은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죠. 영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이 1000억을 들여도 기계로는 못 만들었던 그 생명의 냄새가 고작 10살짜리 아이 손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5분 남짓한 시간. 설아는 졸여진 간장을 활용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무조림을 완성하여 하얀 접시에 담았습니다. 단순하지만 기품 있는 요리였습니다. 다 됐어요. 설아는 마지막으로 간을 보기 위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바로 용문양 은수저였습니다. 설아가 은수저로 소스를 떠서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 무대 뒤편의 고화질 대형 스크린에 그 모습이 클로즈업되어 비쳤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은수저 손잡이에 정교하게 조각된 쌍용 문양이 선명하게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순간 VIP석 정중앙에 앉아있던 최 이사가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최 이사가 벌떡 일어나
떨리는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저거, 주변에 있던 다른 원로 이사들과 경쟁사 회장들도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충격에 휩싸였어요. 신강호 회장? 저건 신 회장이 며느리 준다며 만들었던 그 용수저 아니야? 업계의 전설로 통하던 신강호 선대 회장의 유품이었습니다. 그는 사고로 죽기 전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태어날 손주에게 물려주겠다며 명장에게 의뢰해 만들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수저였어요. 최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저 수저가 왜 저 아이한테 있어? 신 회장이 죽을 때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건데.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영애도 스크린을 보고 사색이 되었어요. 다리가 풀려 조리대를 짚었습니다. 저게 왜 저기서 나와? 영애는 그 수저를 보는 순간 10년 전 눈보라 치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핏덩이와 지금 눈앞의 소녀가 겹쳐지며 공포에 질렸어요. 설마 그 아이가 살아있단 말인가? 설아는 사람들의 반응을 모른 채 덤덤하게 요리 접시를 들고 최 이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진짜예요. 최 이사는 멍한 표정으로 설아의 얼굴과 수저를 번갈아 보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집어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입안에 넣고 씹는 순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턱 끝까지 흘러내렸어요. 이 맛이야. 신강호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대접했던 그 집밥 맛이야. 30년 만에 먹어보는 진짜야. 최 이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잊고 있었던 그리움을 소환하는 맛이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셰프들과 미식가들도 앞다퉈 맛을 보았어요. 세상에 간장 하나로 이런 풍미가 난다고?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학생, 그 수저 어디서 났어요? 누구한테 요리를 배웠어요? 설아는 마이크를 잡고 영애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영애는 공포와 분노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이 수저는 제 거예요. 그리고 이 맛은. 설아의 목소리가 떨리지만 단단했습니다. 설아가 휠체어에 앉은 미란을 가리켰어요. 스포트라이트가 객석 구석의 초라한 미란을 비추었습니다. 저기 계신 우리 할머니, 윤미란 명장님의 맛이에요. 저 할머니가 훔쳐간 간장의 진짜 주인이요.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윤미란? 25년 전 사라진 그 전설의 요리명인? 그 윤미란이 살아있었단 말이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혔던 이름이 화려하게 소환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란에게 쏟아졌어요. 휠체어에 앉은 초라한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간의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영애는 완벽하게 궁지에 몰렸어요. 맛으로도 패배했고 은수저라는 증거물 때문에 신분마저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그녀의 화려한 성이 10살 소녀와 낡은 은수저 하나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은수저의 등장으로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 아이가 신 회장 핏줄이라고? 궁지에 몰린 영애는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회장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저거 훔친 거야. 저게 어디서 주워와서 사기를 쳐. 경호원, 당장 뺏어. 경호원들이 주춤하며 다가오려 하자 설아는 은수저를 더 꽉 쥐고 영애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무당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당의 눈이 흰자위가 보일 정도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짐승 같은 괴성으로 영애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서늘한지 영애마저 흠칫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당이 비틀거리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리석은 것.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려고 해. 무당의 목소리가 굵은 남자, 마치 죽은 신강호 회장의 톤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영애가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이 여편네가 미쳤나? 비켜. 무당은 영애의 팔을 억세게 붙잡고 눈을 부라렸어요. 저 아이는 살이 아니야. 집안을 일으킬 도깨비야. 신강호가 저 아이 뒤에 시퍼렇게 서 있어. 무당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마이크도 없이 수백 명의 귀에 꽂히는 저주 같은 외침이었어요. 네가 하늘이 내린 핏줄을 내다버려서 우리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어. 천벌 받을 것 같으니라고. 핏줄을 버렸다는 말에 장내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어요. 영애는 공포와 분노로 무당을 밀쳐버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디서 되도 않는 소리야? 당장 끌어내. 무당이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늦었어. 이미 다 끝났다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 무대 한편에 서 있던 김비서가 결심한 듯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평생 그림자처럼 살았던 비서실장의 낮고 중후한 목소리에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영애가 노려보았습니다. 김 실장, 자네 뭐 하는 거야? 김 비서는 영애를 슬픈 눈으로 한번 바라보고 객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오늘 10년 묵은 죄를 고백하려 합니다. 김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방송실 스태프에게 넘겼습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어요. 틀어주세요.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고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10년 전 영애의 육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갖다 버려. 물귀신 밥이 되게 강물에 던지라고. 핏줄이고 뭐고 내가 살아야 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영애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틀림없는 자신의 목소리였어요. 10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밤 김비서에게 내렸던 명령이었죠. 꺼. 당장 끄라고. 김비서는 멈추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10년 전 회장님의 지시로 갓 태어난 손녀를 유기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지만 차마 죽일 수 없어 아이 강보에 신 회장님의 유품인 은수저를 넣어뒀습니다. 훗날 증표가 되길 바라면서요. 김 비서가 설아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그때 버려진 영림푸드의 유일한 적통 손녀입니다. 이어서 스크린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띄워졌어요. 99.99% 일치. 김 비서가 며칠 전 몰래 확보한 영애와 설아의 머리카락으로 의뢰한 결과였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방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자기 손녀를 버려? 악마가 따로 없네. 비난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원로 이사들이 격분하여 지팡이로 바닥을 쳤어요. 최 이사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개졌습니다. 홍영애, 네가 사람이냐? 강호 형님 볼 낯도 없느냐? 영애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을 경멸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며 귀를 막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살려고 그런 거야. 저게 태어나고 지 아빠도 엄마도 다 죽었잖아. 보살님 말이 맞았어. 저건 사람 잡아먹을 귀신이야. 내가 안 버렸으면 너희들도 다 죽었어. 영애는 끝까지 미신 뒤에 숨어 자신의 죄를 합리화했어요.
설아가 마이크를 잡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망한 건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가짜를 만들어서예요. 스스로 망친 거죠. 전곡을 찔린 영애가 소리쳤어요. 네가 뭘 알아? 영애는 패닉 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숨이 거칠어졌어요. 그녀의 뒤에는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 제작한 높이 2m짜리 거대한 황금 간장독 모형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던 영애의 하이힐 굽이 꺾였습니다. 중심을 잃은 그녀가 간장 독받침대를 강하게 들이받았어요. 쿵쿵. 거대한 모형 독이 기울어지더니 영애의 머리 위로 쓰러졌습니다. 독 안에 채워져 있던 연출용 시커먼 액체 수백 리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끈적끈적한 검은 물이 영애의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비명과 함께 영애는 검은 액체에 파묻혔죠. 잠시 후 영애가 간장 범벅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와 화려한 화장이 검은 오물로 뒤덮여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귀걸이에서 시커먼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치 시궁창에서 기어나온 쥐의 형상이었어요. 그녀가 자랑하던 황금 간장이 실은 썩은 물이었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꼴이었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아이러니가 어디 있을까요? 기자들이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가짜 명품의 최후, 오물을 뒤집어 쓴 회장이라는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때마침 김비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연 회장으로 들이닥쳤어요. 홍영애 씨, 살인 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미끄러운 영애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영애가 발악했지만 이미 그녀의 권력은 간장물과 함께 씻겨나갔어요. 김비서도 경찰에게 다가가 순순히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공범입니다. 달게 처벌받겠습니다. 연행되어 가는 김비서가 설아를 보며 씁쓸하지만 편안한 미소를 지었어요. 1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드디어 내려놓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가씨, 이제야 제 짐을 내려놓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설아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버리라는 명령을 받고도 살려준 사람. 미워해야 할지 고마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미란이 휠체어를 밀고 다가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어요. 인사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다 끝났다는 것만 생각하자. 미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간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난장판이 된 무대 위, 오직 설아와 미란만이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거짓은 무너졌고 진짜 주인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기나긴 밤이 끝나고 드디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겨울이었습니다. 11년 전 그날처럼 세상에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번 눈은 매섭지 않고 포근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이불을 덮은 것 같았어요. 차가운 교도소 독방이었습니다. 수임 번호를 단 영애가 멍하니 창밖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이른한 살이 된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1년 전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염색하지 못한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통보했어요. 영치금도 없고 면회객도 없습니다. 영애는 쉰 밥덩이를 씹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키려 했던 돈과 명예가 이 차가운 독방 안에서는 휴지 조각보다 못하다는 것을요. 맛없는 밥을 혼자 먹는 것.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반면 뉴스에서는 영림푸드의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최대 주주인 윤설아 양과 법정 대리인 윤미란 씨는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일임하고 본인 몫의 수익금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도소 정문 앞이었어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김 비서가 걸어 나왔습니다. 정상 참작과 내부 고발 공로를 인정받아 짧은 죗값을 치르고 나온 길이었어요. 눈 내리는 정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를 든 미란과 빨간 목도리를 든 설아였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김 비서는 그들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10년간 죄책감에 짓눌려 살았던 자신을 피해자가 직접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다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고생했어. 미란이 따뜻한 두부를 건넸어요. 아저씨, 이제 진짜 우리 식구야. 집에 가자. 설아가 까치발을 들고 목도리를 둘러주었습니다. 김 비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흘러 달동네 언덕길이었습니다. 예전 허름했던 할매 식당 자리에 3층짜리 번듯하고 고풍스러운 현대식 한옥 건물이 들어섰어요. 기와 지붕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새로 건 간판의 이름은 설아네였어요. 입구에는 대한민국 요리 명장 윤미란이라는 금색 현판이 자랑스럽게 걸려 반짝였습니다. 미란의 평생 한이 풀린 순간이었어요. 가게 앞은 오픈 전부터 줄을 선 손님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이 웃으며 기다렸어요. 여기가 그 전설의 은수저 국밥집이래. 1년 전 뉴스에 나온 그 소녀 맞아? 외국인 관광객들도 사진을 찍느라 바빴어요. 가게 안에서는 말끔한 셔츠에 앞치마를 두른 김 비서가 능숙하게 손님을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날이 차니 안쪽 따뜻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도끼 대신 편안한 미소가 서려 있었어요. 주방 안에서는 미란이 거대한 가마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풍경 소리와 함께 학교를 마친 설아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미란이 국자를 놓고 설아를 맞았어요. 오냐, 우리 강아지 왔어? 손이 꽁꽁 얼었네. 미란이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설아의 언손을 녹여주었습니다. 설아는 가방을 던져놓고 주방으로 쪼르르 달려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오늘 메뉴는 시래기 된장국이네. 냄새가 기가 막혀. 국물을 맛본 설아가 눈을 감고 음미하더니 배시시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된장이 저번보다 더 잘 익었어. 멸치똥도 깨끗하게 뺐지? 쓴맛이 하나도 없고 달아. 미라는 흐뭇하게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귀신이다, 귀신. 내 혀는 못 속이겠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브레이크 타임이었습니다. 세 사람만의 늦은 식사 시간이 돌아왔어요. 화려한 반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갓 지은 쌀밥과 보글거리는 된장국, 아삭한 깍두기가 놓인 꿀맛 같은 밥상이었어요. 세상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설아는 주머니에서 손때 묻은 천을 꺼냈어요. 그 안에서 반짝이는 용문양 은수저가 나왔습니다. 1년간 매일 사용해서 더욱 윤기가 났어요. 1년 전만 해도 이 수저는 기업을 뒤흔든 권력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설아에게는 그저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한 가장 아끼는 숟가락일 뿐이었어요. 1,000억 원의 가치보다 이 따뜻한 밥상에서 밥을 뜨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설아가 은수저로 하얀 쌀밥을 크게 떠서 입안 가득 넣었어요. 오물오물 씹는 설아의 볼이 다람쥐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설아야, 너 회장님 손녀 안 하고 좁은 데서 밥 냄새 맡으며 사는 거 진짜 후회 안 하냐?
설아는 밥을 꿀떡 삼키고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응, 하나도 안 아까워. 홍영의 할머니는 돈은 많았지만 밥은 혼자 먹었잖아. 맛없는 밥을 혼자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거야. 설아는 미랑과 김비서를 번갈아 보며 방긋 웃었어요. 나는 이렇게 호호 불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이게 진짜 금수저지 뭐. 미란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11년 전 눈보라 치던 다리 밑에 핏덩이가 어느새 밥의 온기를 아는 사람으로 자랐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아이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설아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눈 속에서 너를 주어 설아라고 지었는데 이제 보니 세상을 놀라게 할 혀를 가지고 태어나서 설아였구나. 설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입김으로 뿌옇게 된 유리창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어요. 할머니 사랑해.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담긴 글씨였습니다. 미란이 다가와 그 옆에 쭈글쭈글하지만 따뜻한 손으로 덧붙여 썼어요. 나도 사랑한다. 내 강아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미란이 설아를 꼭 껴안았어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게 안에 노란 불빛이 눈 내리는 골목길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걸음을 멈추었어요. 어우, 밥 냄새 좋다. 여기서 밥 냄새가 나니까 배가 고파지네. 한옥 지붕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가 하얀 눈과 어우러졌습니다. 11년 전 죽음의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따뜻한 밥 냄새와 함께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윤기 흐르는 쌀밥 옆에 가지런히 놓인 낡은 은수저. 그 위로 설아의 목소리가 겹쳤어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드시 답장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